자, 목요일의 마무리. 오싹오싹 공포괴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본인의 경험담이 올라왔어요. 칼을 실제로 본 본인의 실화라고 합니다. 군대 썰 하나 풀어볼게. 다들 자기 군 생활이 전설의 레전드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군입대 전에 당한 게 좀 레전드야. 크크. 나는 89년생인데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입대를 신청했어. 그때 갔다면 3월 군번이었지. 아무 생각 없이 지원했거든. 근데 나보다 어린 새끼들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는 거 듣기 싫어서 빨리 가려고 했거든. 2008년이었는데 주위 형들이 야, 너 배기보충대 가면 너 최전방 강원도야. 너 정선 가서 눈 퍼야 돼. 너 좆됐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논산 가서 주특기 신청하라 그래서 자동차 전공이니까 나 차량 정비병으로 지원했어. 9월 8일에 9월 군번으로 논산에 입소했는데 훈련소에서 같은 학과 친구 2명을 만났어. 근데 우리 셋은 훈련소도 다르고 자대 배치도 다 따로 받았어. 나는 훈련 끝나자마자 조치원에 10일 탄약창으로 바로 갔어. 정비병은 원래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나는 특기병인데 운 없이 잡혀가지고 교육 없이 바로 자대로 배치된 거야. 그때 군 복무기간이 47일인가 48일로 줄어 있었어. 개 잡설이 하나 더 하자면 내 마투임이 나랑 똑같은 이유로 19살에 고졸로 와버린 거야. 10월 군번인데 자동차과도 아닌 그냥 일반 병으로 지원했는데 이 새끼가 내 아래로 들어온 거지. 이제 본썰 시작할게. 입대 전날 여친이랑 친구랑 같이 논산 내려왔어. 하루 전에 같이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논산 훈련소 앞 모텔 잡아서 잤어. 나는 여친이랑 한 방만 했을까? 친구는 혼자 따로 방 잡고 새벽에 자는데 문이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나더라. 처음엔 친구가 문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문이 그냥 열리고 누가 들어오는 거야. 이 새끼 하얏트 호텔에서 잤나? 어메니티 떨어져갖고. 군입대 앞두고 잠이 안 오던 참이라 실눈 뜨고 보니까 그 새끼가 잭나이프 같은 칼을 들고 있더라고. 남성의 성기가 됐다 싶었지만 그냥 코 골면서 자는 척을 계속했어. 그놈은 현금만 싹 챙겨가고 신분증은 바닥에 버리고 나갔어.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핸드폰으로 전화했거든. 친구 방 가보니까 거긴 안 털렸더라. 사정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돈 좀 빌려줘서 여친이랑 같이 집으로 내려갔어. 훈련소 가서 도둑 맞았는데요 하고 손 들고 말해서 잠깐 부모님한테 전화하게 해달라고 했고 친구한테 돈은 나중에 돌려줬어. 그러다가 일말 상처당하고 해피엔딩이지? 그 친구도 지금 잘 지내. 여친은요? 그 당시에는 종종 모텔 카운터랑 짜고 군인들 돈 터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야. 뭐 싼방 같나? 이게 내가 살면서 칼을 3번째 본 썰이야. 반응 좋으면 칼 본 거 1번이랑 2번 묶어서 한번 써볼게. 씨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다음 편. 현기증 납니다. 이거 진짜로 그 강도당한 거잖아. 모텔에서. 하얏트 민박집에서 잤나? 씨발 어떻게 모텔이 털리냐. 위험할 뻔했네요. 근데 진짜 옷을 벗고 있었는지 뭐 이런 거는 안 적어주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다행이네. 너무 짧으니까 제가 좀 이 멘트를 쳐갖고 이 좀 이야기의 스토리를 좀 늘릴 수 있어요. 나 30분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4분짜리인데 얘기가 나 30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공포괴담의 이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경험담 같은 거 적어주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많은 활동들 부탁드립니다. 뭐 김신중? 그 뭐예요? 김 뭐라고요? 장 무슨 쥔 뭐라고요? 2편 합쳐서 내가 좀 더 올려줌. 알겠습니다. 많이 적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광즈준? 예, 글이 올라온 게 있나? 이게 뭔데? 짤주의, 중국의 미제 사건 중에 1등이라는 광즈준 사건을 보겠습니다. 2009년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당시 중국 언론과 SNS를 매비시켰고 여러 괴담과 중국 네티즌들의 각종 추측이 있던 중국의 10대 미스터리 사건 중 1위를 했다. 검색하니까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유튜브랑 구글로 찾아 자료 올리니까 양해 바란다. 일단 광주진은 13살이었고 부모님이 40살에 어렵게 낳은 늦둥이 외동아들이었어요. 얘구나. 광주진은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고요. 부모님은 집안 형편상 돈을 벌기 위해 장베이 구시에 거주하면서 농사와 집안일하며 따로 살았고 충칭시에 위치한 본가는 사실상 빈집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지 2009년 11월 5일 아들과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던 아버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충칭시에 위치한 본가에 가봤고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충격적인 사진이 나오나 봐요. 모자이크 돼 있나? 그대로 이렇게 하네. 아들 광주진이 붉은 원피스를 입고 옥상 대들보에 매달린 밧줄에 손과 발이 묶여 시체로 발견됐어. 아버지는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오해를 했고요. 아내에게 연락한 뒤 경찰 신고했는데 경찰이 시신을 살펴보자 이상한 점이 바로 나옵니다. 평소 본가 뒷문은 가족이 쓰지 않아 무거운 나무 판자와 세막대기로 꼼꼼하게 막아뒀는데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요. 애 원피스를 벗기니까 여자 수영복을 착용한 모습이에요. 확인해보니까 이 수영복이 사촌 누나 거야. 광주진이가 입던 옷들은 없었어. 이거 성범죄네. 이마에 작은 바늘구멍이 있었고요. 시신 주위에 16kg의 무게추가 달려 있었다. 밧줄은 매우 정교하게 묶인 채 시신 옆에는 의자가 하나 쓰러져 있고 매달았네. 경찰 수사 결과 타살 흔적이나 외상이 없습니다. 11월 한 3, 4일쯤에 사망한 걸로 추정돼요. 수영복에선 촌농 자국과 광주진의 정액이 나왔습니다. 타살이 아니라 성적 호기심에 의한 위험한 행위. 그러니까 뭐 자기 색정사를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13살인데. 그런 게 있긴 있단 말이야. 그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도 이런 걸로 죽었거든. 막 비닐봉지 머리에 쓰고 막 그래. 근데 13살이? 이럴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미신적인 의식을 따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결론 지었대. 와. 스스로 그랬다가 사고사로 죽었다는 거 아니야? 결론이. 공안은 광주진이 평소에 트랜스 베스티즘과 마조이즘을 즐겼을 것이고 성적 쾌락을 위해 대돌보에 목을 매달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사고사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여기야. 공안은 현장이 완벽한 밀실 상태였다는 점, 반항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달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유족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게 사실이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평소와 다르게 배치된 뒷문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일단 그리고 공안이 주장한 아들의 성적 취향도 근거 없는 추측이다. 유족이 강력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수사권 없음으로 종결했어요. 타살이라고 안 보니까. 이게 그 원피스래. 그럼 이거 경찰이 뭐 증거품으로 수거해가지도 않아. 이게 우리 애 옷도 아닌데
유품이 된 거야, 그러면 가족은. 바늘은 뭐야? 바늘 얘기도 없고. 이 사건은 당시 여장과 기이한 포즈 때문에 살인과 주술 관련선 등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키며 충격을 줬고, 아직도 중국에선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언제 사건이지? 2009년. 이게 왜 이렇게 안 알려졌지? 중국이라 그런가? 검색 좀 해서 이 자료가 좀 있으면 준비해 볼만 하겠는데요? 사건을? 부금이 별로야. 무슨 씨발 포켓몬 부금이 나오네. 저작권이 있을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실화괴담 반지하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반지하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몰입도가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네. 오래된 옛날 그 현관문. 예. 열면 바로 바깥이에요. 이런 집 있어. 요즘은 거의 없는데. 그런 창문에 밖에 이제 가로등 불빛이지. 7살 때까지 저의 가족은 형편이 좋지 못해 반지하 방에 살았습니다. 낡은 주택 밑에 있는 반지하 방이어서 매년 장마 때면 방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 일쑤였고, 방 안에 대소변기가 없어 건물주가 반지하 방 사는 사람들 공용으로 쓰라고 마당에 만든 한 칸짜리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다. 여튼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어쨌든 제가 6살, 7살 때였습니다. 때는 여름이었고 아버지는 출장을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서 방 상단에 있는 작은 창문을 살짝 열고 선풍기를 튼 채 저와 엄마 그리고 동생 3명이 잠에 들었죠. 반지하 방 살아보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창문 열면 지나가는 사람들 발이 보입니다. 딱 복숭아 뼈 높이 정도의 사람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하지만 창문에 쇠창살도 있고 사람이 들어오기엔 너무도 좁은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늘 그랬듯이 창문 열고 잠에 들었고, 여튼 그렇게 뚜벅뚜벅 사람들 발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들었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점점 더 고요한 가로등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아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는 완전 사색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창문 쪽만 바라보고 있고, 저도 왜 그러지 하고 창문 쪽을 바라보니 가로등 불빛 사이로 웬 남자가 엎드려서 저희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어둠 속에 빨간 가로등 불빛과 함께 창살 사이로 우리 가족을 지켜보던 눈빛.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어린 동생을 뒤로하고 완전히 굳어버린 저와 엄마. 그대로 한 10초쯤 지났을까? 엄마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여보, 빨리 여기 좀 와봐. 나름 아빠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 남자가 언제부터 우리 집을 지켜봤던 건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 미동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 집을 지켜보더라고요. 다시 우리 엄마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 남자가 썩 일어나더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엄마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며 전화 수화기를 들고 112를 누르고 있는데 반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쪽에서 터벅터벅 사람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반투명 유리로 된 가정집 문, 아까 그 사진 짤 말하는 거죠. 반투명 유리 사이로 살짝 울룩불룩하게 돼서 밖에 사람이 서 있으면 형체는 보이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방 문턱에서 고개를 빼면 일자로 된 통로와 부엌이 있고 그 끝에는 방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반투명 유리로 된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때마침 집주인이 각각 반지 앞방 문 앞에 센서 등을 달아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라. 엄마와 저 자동 통생밖에 없는 집문 앞에 센서 등이 켜지며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그 느낌이란 센서 등 그렇게 원망스러울 줄이야. 112와 연결된 엄마는 막 울면서 신고하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도둑이야! 살려주세요! 목청껏 외치고 있는데 문이 덜컹덜컹 하면서 열쇠 구멍을 쑤시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옆집에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인기척이 나서는지 그 남자가 후다닥 도망갔고 경찰 오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20년 전 일이라 지금처럼 CCTV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작은 동네였어서 그 남자는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엄마와 저의 꿈에선 그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엄마와 둘 다 잠이 들면 꿈에서 이 스토리가 그대로 전개됐고 반투명 유리로 된 문이 계속 덜컹거리며 온몸으로 막기 위해 달려가면 문 너머에서 손이 튀어나와 반투명 유리가 깨지면서 잠에 깨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꿈이 반복되고 도저히 그때의 그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아나 씨발 이 집에서 못 살겠다며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처음에는 6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저는 그 후로 좀 괜찮아졌지만 엄마는 그래도 많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반지 앞방에 살 때처럼 잦은 악몽을 꾸진 않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셨고 결국 그러고 또 1년 만에 11층 아파트로 또 2년 뒤엔 18층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층수가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갔고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한 7, 8년 지났죠. 그제서야 엄마도 악몽을 꾸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 5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무의식 중에 이런 도둑들을 뻔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날 밤은 우황청심한 없이는 잠을 못 드시네요. 그래서 엄마 앞에선 이때 얘기를 절대 저는 하지 않고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이런 얘기도 아무렇지 않지만 반투명 유리로 된 가정집 문에 대한 거부감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가진 돈이 적어도 자취방을 구할 때는 반지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문 앞에 그 남자가 서 있던 실루엣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일입니다. 좀 약간 달동네 같은 데 살았나 본데 취객 같은 새끼들일 수도 있어요. 이 새끼들 막 장롱에 오줌 싸고 막 그러잖아. 그죠? 이런 새끼들 있어요. 미친 새끼들. 비응신 새끼들. 술을 좀 곱게 처먹어야지. 잘 봤고요. 자, 다음은 분당의 예비군 실종 사건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던 그 광자진 사건을 찾다가 이 사건도 있길래 한번 찾아봤다. 나는 처음 보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매크로, 이분이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비록 푸사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매크로가 아니고요. 진짜로 하시는 분인데 하드 업로더입니다. 자, 갑시다. 2016년 3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민센터에서 상반기 향방잡기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자전거로 귀가하던 신원창, 당시 29살 씨인데 행방불명된 지 일주일이 지난 17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자전거 타고 귀가하던 신씨가 오후에 연락이 두절됐고요. 이에 가족들은 지인들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단지 배포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신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경찰 수사에서는 신씨 휴대전화가 11일 오후 4시 반쯤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신호가 끊긴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뒤로 행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17일 그 주변에서 신씨가 타던 자전거가 뒤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잘생겼네. 이렇게 납치됐나? 자, 이동 동선을 보면은 이런 거 전화번호 왜 가리냐? 목적지 어떻게 된 거야 이동 동선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지? 이걸로 알 수가 없는데요? 너무 복잡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진행 방향은 이렇게인데 알 수가 없네. 여기서 홈플러스 갔다가 아니면 집으로 가던가 뭐 그럴 생각이었던 건가? 그래서 예상을 하는 건가? 이 세 갈래 길로 가던 중이 아니었을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실종 일주일째인 3월 17일 오후 신씨 휴대전화에 신호가 끊겼던 지점인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근처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기계실이 있잖아요, 또 안에. 여기서 끈에 목을 메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타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씨가 마조히즘 커뮤에 가입해 활동한 이력이 밝혀졌어요. 아, 이것도 뭐 자기 색정사 이렇게 보는 거야? 스스로 목을 졸라 실수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자, 이게 가능성만 보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건물 지하 주차장에 기계실이라고 하니까 어둡고 폐쇄적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 폐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호도가 있는 사람들이 어둡고 좀 갇혀있고 이런 상황을 좀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주장할 법하긴 해. 납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손이 결박된 것만으로 타살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 신씨가 특정 커뮤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을 감안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타살인지는 현장 상황과 주변인 진술, 유서 등을 조사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언제 사건이죠 이게? 2016년. 신원창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5분 집에서 15분 떨어진 초등학교 앞 CCTV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CCTV에 마지막으로 찍혔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뭐 간다면은 홈플러스 아니면 집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가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그 불곡초등학교 CCTV 마지막으로 찍힌 게 여기예요. 모자를 쓴 거 보니까 뭐 비가 왔나? 뭐 상황이 어떻지? 추웠나? 자전거 타고 갑니다. (11일) 오후 4시 반쯤 신호 끊어졌고, 자, 누나는 집이 서울이라 동생은 회사 때문에 구미동에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대요. 동생이 13일 생일을 앞두고 11일 오후 친구들과 원룸에서 생파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누나가 쓴 글인가 보다. 아까 다 이제 뭐 요약돼 있었으니까 자세히 읽지는 말고. 그 CCTV가 5시 45분이고 여기서 집까지는 15분 정도. 잘 가는 곳은 홈플러스랑 집인데 둘 다 15분 거리다. 이 사이에 사라진 거다. 자의에 의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데 이건 뭐 가족의 입장일 뿐이고. 평소 자기 관리 잘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약속 잘 지킨다.
이때는 아직 자전거를 못 찾았나 봐. 근데 이 이후에 자전거가 나온 거죠.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신씨 양손을 결박한 끈의 매듭을 조사한 결과 먼저 매듭을 만들어 놓고 등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 매듭이 헐겁네. 그럼 가능성이 없진 않겠는데요. 물론 이제 가족이 동의는 안 하겠지만 신씨가 과거에 가입한 인터넷 커뮤 활동 등을 살펴보고 있다. 손만 결박된 게 아니고요. 양발도 가슴으로 양발과 가슴도 끈으로 묶여 있었다. 가슴은 왜 묶여 있지? 경찰은 양손, 발, 가슴 등 세 곳의 결박이 한 끈이 아니라 각각 다른 걸로 이루어져서 스스로 결박이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로 재현한 결과 혼자서 이렇게 하고 목매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타살이나 아니면 사고사겠죠 이거는. 예. 이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신씨의 배낭에서 목을 맬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끈이 다량으로 나왔다. 뭐 예비군 훈련 갔다가 끈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났지 않았을까? 가능하다면 이런 가능성도 없진 않겠네요.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한다는데 사인은 목맴사야. 이외에 폭행이나 억압의 흔적은 없다. CCTV 영상을 이제 보니까 신씨가 10일 오후 6시 혼자 건물 지하로 들어갔고 당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신씨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 타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알고 있는 장소라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약간 이거는 경찰의 결론이 맞아 보인다. 사건의 원인과 의문점 봅시다. 신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아니면 타살인지 사고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과 사고사를 따로 놓은 이유는 이건 죽기 위해 목을 맨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을 생각이 아니었지만 목은 매야 했던 그 상황이 이제 사고사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명확하지 않고요. 대신 왜 건물 주차장에 기계실에서 목을 매 숨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요. 신씨의 시신은 기계실에서 목을 맨 상태였는데 양손과 발 그리고 가슴 세 곳에 끈을 묶고 무릎을 반 정도 굽은 상태로 불완전 목맴 상태였습니다. 저항, 외상 없고요. 세 곳의 끈 매듭이 모두 개별적이라 재현 결과 스스로 이렇게 묶는 게 가능하다. 아니면 조력자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 같고 여기가 또 중요한 얘기네요. 마조히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시신이 발견된 으슥한 장소가 그 동호회의 모임 장소래요. 이러면 누가 도와줬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잠깐 쾌감이나 즐기고 갈까 하다가 실수로 사망한 게 아니냐. 설득력 있어요. 실제로 신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에 폐업 사우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주의할 점이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예전부터 이 모임으로 좀 이제 이상한 짓들 하더라 모여서 이런 소문이 나 있던 곳이야. 갑자기 또 BDSM 얘기가 나와버리는데 자기 색종사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혼자서 플레이를 하다가 부상 입거나 죽는 사례는 그렇게 드물지도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 보도가. 왜냐면은 방송이 낼 수가 없잖아. 이거를 혼자. 혼자 이 뇌를 치다가 죽었다고 어떻게 앵커가 읽냐. 네? 그러니까 이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자 명예 때문에 그냥 뭐 비관이라든가 뭐 개인상의 이유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해. 기사를 내도. 왜냐면 유족이 뭐라 해. 창피하잖아. 일단 내용이. 해당 성적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심하고 면밀히 다루는 점이다. 문제는 BDSM 커뮤에서 해당 커뮤빨 모임에서의 어떤 형식이든
모임 장소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고 엄연히 저런 장소에서 발견되면은 야외 플레이를 이제 또 한 거니까 문제가 되죠. 이건 해당 커뮤의 모임 사실을 공지하고 정식 모임을 가진 건지 뒤에서 이제 따로 존목질에서 만나가지고 커뮤에서 이 사실을 몰랐는지 그런 정황이 없다면 혼자 그냥 셀풀인지 이런 게 중요해진다. 이 커뮤를 털어야겠는데요. 발과 손이 뒤로 결박된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냐? 이걸 경찰이 실습을 해본 거야? 야, 묶어. 너 딸 칠 수 있어? 해봐, 쳐봐. 이렇게 한 거야? 아무튼 뭐 된대. 다만 진짜 자기 색정사로 사망하면은 경찰 측에서는 신 씨의 명예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그냥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이제 사정으로 그 사정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 일단 자기 색정사는 사고사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 사망에 이른 만큼의 반의도성의 죽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는 실수로 죽음에 이른 거면 본인은 죽을 의도가 없었고 쾌감을 이제 얻고 싶었을 뿐이라 실질적으로는 위험한 놀이를 하다가 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사고사로 보는 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생각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아닐 경우도 그러니까 한번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예비군 참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죽으려고 결심했던 사람이? 군복도 차려입고 막. 물론 군대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기도 한 건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이제 죽음을 마음먹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계획했잖아. 그리고 택배 올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계획했잖아.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 오히려 주변 정리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전화기 해지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게. 평소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 좋고 성격 밝았고 사생활은 다른 거니까. 그러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은 낮다. 물론 사고였다면 의문은 풀리지만 더 조사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너무 사례가 없어서.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유족과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커뮤에 글을 올려 많은 커뮤에서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었고 해당 실종 사건이 공개로 전환됨과 동시에 사건 당시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시시각각 보도되면서 일부 커뮤 등에서 돈 없는 추측과 고인 드립이 횡행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또 이제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서도 피해자의 신상이나 루머를 2차 유포하는 일들도 벌어져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러면 번호를 가린 게 또 납득이 가네 이제는.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론이 난 게 아닌가. 그래도 뭐 좀 더 다른 가능성은 없을 정도의 어떤 확증이 있어야만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기사를.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맞고요. 격갤은 뭐지? 격투 갤러리인가? 인신매매 썰 보겠습니다. 이런 썰을 어디에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와서 DC에 쓴다. 격갤 많이 들어봐서 일단 여기 쓴다. 글 쓰는 이유는 뒤에 나온다. 스크롤 좀 있다. 양해 구한다. 내가 옛날부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인신매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 불가능해. 전문의사도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워들은 대로 납을 댔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예전에 기억은 안 나는데 밤늦게 뭔가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우리 아파트먼트 현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현관 앞에 가운데 떡하니 존나게 이상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잠시 서 있기도 했는데 키가 한 202m? 약 190 정도의 키에
이상한 굽 엄청 높은 워커 신고 휘청거렸다. 신발 합쳐서 약 2m에 가깝게 좋은 나 장신인데 머리랑 수염 정리 전혀 안 된 듯이 무슨 예수님보다 더 길고 그런 상태로 현관 대문 정가운데 앞에서 일어났다가 바닥에 앉았다가 휘청거리다가 개지랄을 다 하는 거임. 씨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겁은 많아도 할 건 다 하는데 눈 딱 감고 이번만큼은 저 새끼 보고 비켜달라 하고 들어갈 엄두도 안 났음. 뭔가 키가 크다거나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건 자취하고 그냥 뭔가 존나 불길한 기분에 갈 자신이 안 났다. 원래는 칼빵 맞을까봐 두려웠던 거임. 근데 경비한테 말하려고 해도 매일마다 잘만 새벽에도 노가리 까던 경비 성님들이 아니 오늘따라 안 보이네? 도저히 지나갈 자신은 없고 일단 멀리 있는 편의점 가서 음료 하나 사고 담배 하나 피고 그렇게 다시 오자. 그때면 저 이상한 취객도 사라져 있겠지 싶었음. 그래서 굳이 근처 편의점 말고 멀리 있는 편의점을 가다가 담배도 피고 한 15분 뒤에 다시 와서 현관을 들어가려는데 딱 그 새끼가 옆 벽에 붙어서 나를 실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진짜 씨발 심장이 멎다 못해 오줌 지릴 뻔했고 난 다시 뒤로 빠져나가려는데 어떤 잘 빠진 정장 입은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길을 묻는 거야. 그래서 대충 손짓으로 가리켜주고 아저씨는 고마워요 하고 갔어. 난 주차된 차들 옆으로 가서 담배 한 대도 빨려고 했지.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아저씨의 억양이 존나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여기 지방인데 무슨 서울 말도 아니고 하여튼 존나 이상한 생전 처음 듣는 억양이었어. 게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에는 이상한 또라이 하나 서 있고 경비도 없고 참 젖같이 불길한 새벽이라고 느끼며 허탈한 웃음만 짓고 있었어. 글 쓰다가 기억났는데 다음날 오전 일찍 일이 있어서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약 30-40분째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억양 이상한 아저씨가 멀리서 달려오더니 궁정구가 여기라는데요 집이? 그래서 무슨 말이세요 하는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백허그 하듯이 양팔과 몸을 둘러싸고 강하게 안더라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가만히 이상한 흰색 천처럼 보이는 걸 내 입에 덮었고 선족이야 선족이. 그 상태로 몇 미터 같이 걸어서 작은 승용차에 같이 탑승하게 됐어. 소리도 못 지르게 입을 막았고 나중에 보니까 잇몸이랑 다 찢어졌더라. 뒤에서 나를 아는 새끼도 힘이 존나 셌는데 아까 내가 말한 신발 신고 약 2m에 가까워 보이는 그 개시발 족같은 새끼였어. 하여튼 차에 탔고 차에 건장한 돼지 한 명 더 있는데 그 새끼랑 거인 새끼랑 양쪽으로 나를 잡고 줄로 꽁꽁 묶더라. 진짜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끔찍할 정도라 두렵더라고. 반항도 못했어.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왜 하필이면 씨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씨발 왜 생긴 건지 수백 번도 넘게 되짚고 아까 편의점 갈 때 그냥 거기서 경찰에 신고할 걸 후회도 되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실 거란 생각에 진짜 죄책감과 공포와 억울함에 눈물이 계속 나는데 양팔이 묶여있으니 눈물 닦지도 못하고 턱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고속도로 타는 게 느껴지더라. 진짜 너무 무섭고 솔직히 아마 오줌도 쌌던 것 같아. 그리고 계속 중간에 끼어서 젖같은 자세로 앉아서 가려니 허리는 다 부서질 것 같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입에 이상한 거 쳐묶어놔서 말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무슨 쉼터? 그런 곳에 잠깐 도착해서 운전자랑 거인 새끼 뭐라고 짓거리면서 내리고 돼지 새끼만 계속 차에 타 있었는데 이 새끼는 자고 있더라.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창문으로 나머지 두 마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는데 젖도 안 보여. 그래서 씨발 엉덩이랑 조금씩 살짝씩 반대편 문으로 이동하면서 간보다가 손으로 문 열고 몸으로 밀치고 존나 뛰었어. 내가 심각한 길치에 몇 번 갔던 길도 잘 모르고 하여튼 진짜 존나게 길치였는데 사람이 이게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말이야. 그때 마침 무슨 내가 머리에 레이더가 돌아가는 느낌 나면서 어디서 차가 들어왔고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인식되면서 쉼터 입구로 존나 뛰어내려갔어. 여기가 산길처럼 굉장히 으슥하고 어둡고 나머지 두 명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진짜 양옆이나 뒤는 쳐다도 못 보고 존나 뛰어갔어. 그리고 고속도로를 보고 차가 오는 방향으로 해서
존나게 뛰었어. 진짜 씨발 차에 치이려면 치여라 이런 마인드였다고. 그게 낫겠더라고 차라리. 그냥 옆에 차가 쌩쌩거리든 클락션 울리든 무슨 꿈꾸는 것처럼 그냥 존나게 그냥 뛰고 또 뛰었어. 체력 무한 버프 받아가지고 그냥 뭐 거의 광전사 모드 돼가지고 힘들다는 생각도 안 되고 숨은 좀 가빠른데 계속 뛰었어. 그러다 보니 무슨 이름 3글자인 동네 나오더라.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경기도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지. 내가 대구에서 잡혀왔거든. 하여튼 거기 무슨 궁전동 무슨 이름 3글자에 순우리말 같았던 그곳에 도착해서 또 존나 뛰었어. 꿈꾸듯이 뛰고 또 뛰니까 뻐정이 있고 옆에 돌담이 있고 막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다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 없이 쳐다보길래 할아버지 한 명한테 납치당했다가 도망쳤다 119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엥? 납치? 사람들 막 나 둘러서서 줄 풀어주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등산복 할아버지 옆에서 전화 때리고 있고 어떤 커플 내 줄 존나 돌로 막 끊고 있고 꿈처럼 보이다가 필름이 끊겼어. 일어나니까 건강 쌀음료 아침 햇살처럼 존나 밝은 느낌 나더니 엄마 아빠가 다 와 있고 경찰들 막 와 있고 경찰서 안 쇼파더라. 그렇게 조사받고 있던 일 쭉 설명하고 좀 신기했어. 예를 들어 그 조사 때 서술한 내 말이 다 녹음되는 건지 막 입니다채로 대답하게 하고 하여튼 뭐 신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씨벌. 그리고 형사 한 분이랑 담배 빨면서 이런 건 못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막 그러길래 기분이 좀 안 좋았어. 그리고는 친근한 동네 형처럼 사적인 것들도 막 물어보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있다가 일단 바이바이 하고 부모님 차 타고 다시 내려왔어. 그날로 바로 어디로든 이사갈 생각하시고 며칠 만에 우리 집 이사 갔다. 그동안 나랑 누나는 집 밖에서 안 나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항상 두 분 같이 나가셨다.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무슨 사건이 무슨 팀 무슨 수사관에게 넘어갔다는 등 문자가 종종 왔는데 지금은 연락도 없어. 그렇게 몇 년 지나면 아직도 어떻게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고 연락 없는 거 봐서 범인 못 잡은 듯. 야 니들도 게이들아 조심해라. 키 190가량에다가 이상한 작업화 거대한 거 신어서 키 2m 가까운 남자랑 키 170에서 175가량의 정장 있고 40대 정도 돼 보였던 슬림한 남자란 억양 이상의 선족인가봐. 키는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뚱뚱하고 얼굴도 크고 검은색 반팔에 머리가 주황빛이었던 남자. 조심해라. 이렇게 셋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거 진짜 인신매매네 그러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인신매매가 뭐 형태는 좀 옛날이랑 달라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 그냥 노상에서 확 잡아가 버리네.